만약 10에서 15까지만 지어졌다면 모든 손실은 실제 무게를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량을 뒤로 잡고 생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시사합니다. 성능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이 전쟁에서 레거시인보다 적응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가정을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 현대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과대 광고 없이 명확한 분석을 중요시하는 경우 군대 구독.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손실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힘의 균형을 위해 2022년 4월 10일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브 지역에서 러시아에서 가장 희귀한 장갑차 중 하나, 전장에서 불타는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그것은 주요 전차가 아니었다. 그것은 미사일 시스템이 아니었다. 그 이름을 들은 외부 군계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의 파괴는 더 깊은 것을 표시했다. 단일 차량의 손실보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장비를 소비했을 뿐만 아니라 수십 년 전에 이루어진 디자인 선택을 폭로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교리를 직접적인 대립으로 몰아넣었다. 현대적인 감시 드론과 정밀 화재로 일부 시스템 적응, 다른 시스템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이 차량의 이야기는 희귀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군사 이론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종류의 전쟁을 만납니다. 우리는 먼저 그것이 무엇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BMOT는 하나의 명확한 임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임무, 보병팀을 운반하고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RPA-11 테르모바릭 론트로무장, 강력한 보호 아래 근접 전투. 이 차량은 일반 운송수단으로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또는 유연한 전장 플랫폼. 대신 특정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러시아 군대 내부 사고, 열가소성 무기가 있는 곳, 심각한 폭행 도구로 취급됩니다. 희귀한 특수 무기보다는 왜 그런 기계가 나타났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1990년대로 돌아가야 한다.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그리고 새롭게 형성된 러시아 연방, 깊은 경제 위기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국방 예산 축소, 그리고 노화에 대한 방대한 재고, 교체할 수 없는 장갑차. 1991년 이후 러시아는 수천 대의 T-72 전차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추정치로 T-72 계열의 약 18형 변종, 1970년대부터 제작되었습니다. 많은 수의 업그레이드된 T-72B와 함께 여전히 창고에 앉아 이 탱크들 중 많은 것들이 더 이상 현대적이지 않았다. 최전방 기갑전에 충분합니다. 나토 표준 반대. 그러나 선체와 엔진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꺼운 정면 갑옷은 여전히 귀중했습니다. 방위비 지원이 빠듯한 시기에 그리고 부패는 널리 퍼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건물, 중무장 인력 수송기, 처음부터 현실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오래된 탱크 구멍을 전문 캐리어로 변환합니다. 실용적인 해결책이 되었다. 이 결정은 야망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생존에 대해 더 많이 기존 플랫폼을 재사용하기 때문에 연구비용 절감, 생산 일정 단축, 그리고 러시아가 중공격 능력을 보존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값비싼 현대화 프로그램을 시작하지 않고 BMOT 뒤에 숨겨진 교리적인 이유, 경제적인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러시아는 열가소성 무기를 취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양 군대와는 매우 다릅니다. 나토군에는 열가소성 탄약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임무를 위해 예약됩니다. 예를 들어 동굴이나 경화된 표적 제거. 그리고 그들은 일상적인 보병의 중심이 아닙니다. 대조적으로 러시아 군사교리, 열가소성 무기를 공식 유닛의 통합, 화학방어부대와 연계된 포메이션 포함. 이러한 시스템은 도시전투의 핵심 도구로 간주됩니다. 요새화된 위치를 위반하고 체첸과 나중에 시리아에서 분쟁 중 러시아군은 강력한 화력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건물 내부의 저항을 깨기 위해. 그리고 강점, 그리고 열가소성 무기는 그 접근 방식에 적합합니다. 강렬한 과압과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잔인한 능률로. 따라서 BMOT는 보호된 상태로 생성되었습니다. 이 돌격팀을 위한 배달 차량, 싸움으로 가는 길에 두꺼운 갑옷을 줍니다.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심한 저항이 예상되었던 곳 T-72B 셰시 사용은 이 프레임워크 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탱크가 이미 강력한 정면 갑옷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강력한 디젤 엔진, 플랫폼은 그렇게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그 예비 부품, 유지 관리 지식이 널리 제공되었습니다. 새로운 선체 배치에 투자하는 대신 러시아 기술자들이 포탑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상부 구조물을 재작업, 승무원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RPA-11 발사대를 실은 보병 그룹, 이 접근법,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패턴을 따랐습니다. 무거운 운반용 탱크 선체를 재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경우 재설계, 재정적, 산업적 제약에 의해 제한되었습니다. 선택은 모스크바를 보여주었다. 여전히 소비에트 시대의 하드웨어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소개보다는 새로운 세대의 장갑차, 현대를 위해 처음부터 설계, 연합무기 전쟁, 그런 의미에서 BMOT는 명확한 산업 신호를 보냅니다. 국방 분야를 반영하기 때문에 변환보다 적응을 선호합니다. 냉전 이후 수십 년 동안 러시아는 나중에 T-90M과 같은 플랫폼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르마다 가족 등 BMO는 이전 단계에 속했습니다. 값을 추출하는 것이 우선이었을 때 기존 비축물에서 새로운 개념에 많은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것은 그 시대의 산물이었다. 경제적 한계에 의해 형성, 교리적인 전통과 무거운 갑옷에 대한 믿음, 여전히 보병을 안전하게 밀 수 있습니다. 빽빽한 적대적인 불을 통해 도시, 지형, 차량은 결코 빨리 의도되지 않았습니다. 열린 들판을 가로지르는 기동전쟁, 두꺼운 강철 아래에서 충격 공격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갑옷이 벌을 흡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충분히 오래 군대를 공격 지점까지 인도하다. 하지만 약속했던 보호, 대가를 치르고 왔다. 그것은 현대 전쟁터에서 운명을 형성할 것입니다. BMOT는 명확한 믿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두꺼운 갑옷은 대부분의 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무기 설정, 얼마나 많은 화력이 희생되었는지 보여줍니다. 그 보호를 유지하려면 차량에는 하나의 통합 무기만 탑재되어 있습니다. NSVT톨, 흠중기관총, 그리고 그 단일 시스템은 두 가지 강도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 장갑 표적을 끌어들이기 위한 자동 대포가 없습니다. 장거리 위협을 위한 대전차 유도미사일 없음, 그리고 원격 제어 포탑 없음, 구멍 내부에서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보병 전투 차량이 있을 때 30mm 대포를 운반하십시오. 또는 첨단 미사일 시스템, BMOT는 기관총에 의존합니다. 소비에트 시대의 처음 소개, 그리고 그 결정은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을 형성합니다. 또는 현대 전장에서 살아남지 못함, 그 기관총의 방식, 작동은 또 다른 심각한 제한을 추가합니다. 지휘관이 해치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노출되어서 있습니다. 이전 전쟁에서 이것은 위험했지만 종종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지휘관들은 그 노출을 받아들였습니다. 기갑 전투의 일환으로.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전장은 작은 드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차량 위를 조용히 맴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병 부대에 비디오를 다시 보냅니다. 몇 분 안에 해치에서 솟아오르는 지휘관이 보인다. 적군뿐만 아니라, 그러나 하늘의 카메라에, 그리고 그것은 위험 계산을 완전히 바꿉니다. 포병 대응 시간이 짧을 때, 그리고 어슬렁거리는 탄약은 빠르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몇 초의 노출도 치명적인 순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BMOT의 무기 시스템이 구식이라고 느끼게 합니다. 이 환경에서 차량 뒤의 보호 철학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진지하고 무거운 전면호에는 두꺼운 갑옷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T-72 플랫폼에서 상속, 그리고 추가 연락처 5, 폭발성, 반응성, 갑옷 블록, 주요 영역의 장착, 연락처 5는 한때 고급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련 디자이너들은 주장했다. 갑옷의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어싱 라운드 및 모양 전화, 측면도 추가 레이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부 안감, 관통 파편의 손상을 제한하기 위해 어느 것이 보여 엔지니어들이 승무원을 살리는 데 집중했다는 것을 직접 화재 교전 중, 이것은 강력한 공격 캐리어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것은 불 아래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트 흡수, 그리고 적의 진지에 가까운 보병 전달. 그 개념은 도시 공격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 방식에 맞습니다. 충격과 압력이 종종 속도를 대체하는 곳, 그리고 유연성, 전략적 모순이 명확해집니다. 현대의 위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볼 때 무거운 정면 갑옷은 안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공격이 자주 발생하는 전쟁에서 또는 예상치 못한 각도에서 소형 무인 항공기, 폭발물을 지붕에 떨어뜨릴 수 있음, 보호가 더 얇은 곳, 그리고 대전차 팀은 더 약한 지역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정밀 유도 시스템으로 중기관총은 보병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가볍게 보호되는 차량, 그러나 장갑 전투 차량을 안정적으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또는 장거리 미사일 팀, 이것은 의미합니다. BMOT는 지원 장치에 크게 의존합니다. 더 강력한 위협에 대한 보호를 위해 운영 중 독립성을 감소시킵니다. 자급자족 공격 플랫폼이 아닌 더 큰 내에서 작동해야 하는 캐리어가 됩니다. 생존을 위한 결합 파일 시스템. 많은 서양과 비교했을 때 보병 전투 차량, 철학의 차이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현대 IFV이기 때문에 종종 갑옷과 상당한 화력을 결합합니다. 그리고 고급 광학 장치, 브래들리 또는 푸마와 같은 차량, 군대를 이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사거리에서 장갑 목표물을 참여시키는 동안, 그리고 그들은 안정화된 대포를 사용합니다. 유도 미사일, 그리고 승무원 노출을 줄이기 위해 사격 위치를 보호했습니다. 대조적으로 BMOT, 갑옷 두께 강조, 그리고 가까운 지원을 가정합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움직임은 제한된 것을 보상할 것입니다. 온보드 무기, 가정이 갈등해서 효과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공군력과 정찰이 덜 발달한 곳,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전장은 정밀도를 보상합니다. 단순한 질량과 강철보다 레이어드 디펜스,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 디자인 선택, BMOT가 특정 유형의 공격을 견딜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과 싸우면서, 그리고 그 불균형은 위험해집니다. 잘 갖춰진 상대와 마주할 때 보호는 가치가 있지만 균형 잡힌 화력 없이, 그리고 현대 상황 인식 시스템, 무거운 차량은 여전히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패 갑옷만이 아니라 치명적이 되는 구조적 설계 결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BMOT의 가장 큰 약점, 강철의 두께가 아닙니다. 하지만 병사들이 들어가야 하는 방식, 그리고 차량에 불을 지르십시오. 많은 현대 장갑차와는 달리 리어 램프를 사용하는, 군대가 빨리 내릴 수 있도록 보호받는 동안 이 플랫폼은 보병이 엔진 위로 올라가도록 강요합니다. 뒤쪽의 지붕 해치를 통해 갑판 및 출구, 그 움직임은 종이에서 간단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직 진짜 전쟁터에서 임무의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된다. 군대가 완전히 보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물러나는 동안 장갑 선체, 우크라이나에서 작은 드론이 끊임없이 땅을 스캔하는 곳, 그리고 포병은 몇 분 안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 몇 초의 노출, 생존과 상실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심각한 전술적 문제를 만듭니다. 마운트 해제 단계는 보병이 가장 취약한 경우, 군인들이 차에서 내릴 때 그들은 아직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포지셔닝에 집중합니다. 위협을 검색하는 대신 보호되는 램프를 통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구멍 뒤에 펼쳐져 직접 발사로부터 약간의 방패와 함께 밖으로, 그러나 BMOT에서 엔진 배치가 해당 옵션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군대는 후방 표면에 발을 디뎌야 합니다. 스스로 균형을 잡고 내려갑니다. 위와 측면에서 노출되는 동안 어슬렁거리는 전쟁에서 군수품 및 쿼드콥터가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추적합니다. 이 방법은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조종이 가장 중요한 정확한 순간에 이동성 제한이 이 문제의 또 다른 계층을 추가합니다. 차량이 여전히 변속기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T-70이 탱크에서, 그리고 그 시스템은 역속도가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전투에서 빠르게 물러날 수 있는 능력, 승무원과 승객 모두를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복 또는 대전차 팀과 대면할 때 차량이 빠르게 분리되지 않는 경우 의도한 것보다 더 오래 킬존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충돌의 보고서, 임의 지적,
T-72 가족이 빠른 후퇴로 고군분투했다는 것, 그리고 그 특성은 BMO-T로 이어집니다. 정밀도가 충돌하는 환경에서 그리고 드론 유도 포병은 일반적입니다. 느린 인출은 오류의 여유를 줄입니다. 그리고 일단 감지되면 반응할 시간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폭발성, 반응성, 갑옷의 한계 또한 이 새로운 유형의 전쟁에서 더 명확해집니다. 연락처 오는 주로 직접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전차 위협, 모양의 전화 및 운동 침투기 등 그것은 한 시대에 효과적이었다. 정면 교전에서 주요 위험이 발생했을 때 장갑차 사이 또는 핸드헬드에서 지상에서 발사된 대전차 무기, 오늘날 많은 공격이 위에서 온다. 상단 갑옷이 얇은 곳, 보호 블록이 전체 표면을 덮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형 무인 항공기, 폭발 장치를 지붕에 직접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슬렁거리는 탄약은 가파른 각도로 잠수할 수 있습니다. 반응성 플레이트가 가장 강한 영역을 우회합니다. 이것은 갑옷이 쓸모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여줍니다. 다른 위험 모델을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 우크라이나 전장을 지배하는 사람보다 엔지니어링 레이아웃은 개선을 어렵게 만듭니다. 엔진이 리어 섹션에 남아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램프가 설치되는 곳, 더 안전한 출구 시스템을 만들려면 설계자는 주요 구성 요소를 재배치해야 합니다. 내부 구조를 재설계합니다. 기본적으로 새 차량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래된 것을 수정하는 것보다 그 수준의 변화는 자금 지원을 요구합니다. 시간 및 산업 역량, 사소한 조정으로는 달성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BMOT는 원래 구성에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성은 수십 년 동안 설정된 우선순위를 반영합니다. 보다 광범위한 전략적 교훈은 명확합니다. 차량이 사고 방식을 나타내기 때문에 소련 시대의 정면 공격 교리에 의해 형성, 무거운 갑옷이 앞으로 밀린 곳, 그리고 가정, 보호는 들어오는 최악의 화재를 흡수합니다. 그러나 현대의 갈등, 여러 각도에서 그리고 종종 하늘에서 타격, 두꺼운 전면 도금의 장점을 약화시킵니다. 그렇더라도 플랫폼의 진정한 목적은 갑옷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던 무기의 RPO의 스멜은 BMOT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파괴적인 보병 무기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의 무기고에서 이 어깨 발사 시스템, 열가소성 로켓 발사, 연료 공기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폭발은 보통과 다르게 작동합니다. 높은 폭발성 라운드, 로켓이 목표물에 부딪힐 때 가연성 물질의 구름을 방출합니다. 산소와 섞이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전하가 점화합니다. 강렬한 열과 강력한 압력파를 생성합니다. 열린 공간에서 폭발 반경은 약 50m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내부 벙커 또는 참호, 과압 효과는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충격파가 벽과 천장에서 반사되기 때문에 그것이 무기가 오랫동안 사용된 이유입니다. 요새화된 위치를 지우기 위해, 그리고 도시의 강점, 이 시스템의 심리적 영향, 물리적 손상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열가소성 폭발은 두 가지 불을 모두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압착, 압력, 밀폐된 지역 안에서 붙잡힌 병사들, 종종 극심한 더위의 직면, 화씨 수천도를 넘을 수 있는 폭발의 중심에, 그리고 뒤따르는 갑작스런 압력 강화, 심각한 내상을 유발할 수 있음.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어도 체첸에서의 이전 분쟁과 나중에 시리아에서의 분쟁 동안 러시아군은 강력한 화력에 의존했습니다. 밀도가 높은 저항을 깨기 위해 도시 싸움, 그리고 슈멜과 같은 무기는 그 접근법의 일부였습니다. 목표는 적의 진지를 파괴하는 것만이 아니었다. 또한 수비수에게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계속 저항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줄인다. 그런 의미에서 RPA는 잔인한 효율성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근접전에서, 그러나 무기의 힘 또한 심각한 운영 제한을 생성합니다. BMOT와 짝을 이룰 때 차량 내부에서 발사할 수 없기 때문에 로켓은 강한 역풍을 생산한다. 그리고 그 후방 압력과 열, 그 뒤에 서 있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내부 점화 포트가 없습니다. 이 시스템을 위해 설계, 장갑선체 내부에서 사용, 승무원과 승객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병은
완전히 올라가야 합니다. 또는 적어도 상부 해치를 통해 상승, 그 주위에 시작하기 전에 움직임은 정확한 동안 그들을 노출시킵니다. 그들이 목표와 교전할 준비를 하는 순간 현재 우크라이나의 전장 환경에서 노출 시간이 매우 위험해졌습니다. 작기 때문에 무인 항공기는 끊임없이 거리를 스캔합니다. 나무줄과 건물 지붕, 군사용으로 개조된 상업용 드론, 지역 위로 조용히 맴돌 수 있음, 실시간으로 영상 전송, 포병 부대가 몇 분 안에 사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 열가소성 팀이 분리되면 조준과 사격, 그 순서는 하늘에서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라운드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 특히 모니터링됩니다. 그리고 양측은 빠르게 공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움직임이 감지되면 그런 상황에서 강력한 무기도 할 수 없다. 위험을 완전히 보상합니다. 장갑보호 외부로 발을 내디뎌 만든 이것은 명백한 전략적 모순으로 이어집니다. 디자인의 중심에 BMOT는 열가소성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경쟁 지역에 접근함에 따라 그리고 그 무거운 갑옷은 생존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운송 중 우선순위. 그러나 그 군대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무기. 그들이 그 보호를 떠나도록 강요.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기 전에 차량이 들어오는 길에 그들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임무 자체는 노출을 요구합니다. 참여의 결정적인 순간에 보호와 고용 사이의 긴장, 시스템의 한계를 정의합니다. 끊임없는 관찰에 의해 형성된 전쟁에서 그리고 빠른 타격 능력, 지난 수십 년 동안 전장 감시가 덜 발달했을 때 응답 시간이 더 느렸습니다. 이 트레이드 오프는 허용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보병은 불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위치 변경, 적이 정밀하게 반응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양측이 드론 정찰에 크게 의존하는 곳, 그리고 네트워크 포병, 그 창문은 극적으로 좁아졌다. RBOR, 시멜은 밀폐된 공간에서 무시무시한 도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엇이 변했는지 사용해야 하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산된 차량이 너무 적어서 각 손실은 불균형한 무게를 운반했습니다. BMOT는 결코 대량으로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전장에서 이야기가 형성됩니다. 대부분의 추정치에 따르면 약 10-15개 단위 활성 서비스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핵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기갑군 구조의 요소, 주 전차 또는 표준 보병 수송기와 달리 수백 또는 수천으로 생산, 이 플랫폼은 틈새 시스템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정 임무에 묶여 차량이 이렇게 적은 수로 존재할 때 모든 손실은 통계 이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사용 가능한 함대를 줄입니다. 확인된 전장 증거, 최소 3대의 BMOT 차량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2022년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는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온라인에 유포된 비디오 영상 및 사진, 그리고 오픈소스 분석과 이러한 사건 중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리 위치 및 교차 확인을 통해 가장 빠른 것 중 하나, 확인된 손실은 2022년 4월에 발생했습니다. 체르니브시 지역에서 북부 우크라이나에서 격렬한 전투 중 연말에 추가 파괴가 보고되었습니다. 전투의 다른 영역에서 한 경우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캡처된 차량을 보여줍니다.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재사용, 불분명하지만 해당 플랫폼이 완전히 복원되었는지 여부, 또는 제한된 목적으로만 사용, 나라가 있을 때 특정 시스템의 예는 12개 뿐입니다. 단기간에 서너 명 이름, 총 힘의 상당한 비율을 나타냅니다. 15대의 차량으로 더 높은 추정치를 가정하더라도 이미 확인된 손실, 함대의 약 1/4을 차지합니다. 10단위의 낮은 추정치를 사용하는 경우 세대에 파괴된 기계 전체의 거의 1/3을 나타냅니다. 군사적 용어로 그 정도의 감소는 심각할 것입니다. 모든 희귀 자산에 대해 수학은 간단하고 강조 표시됩니다. 이렇게 작은 재고가 얼마나 깨지기 쉬울 수 있는지, 지속적인 전투 압력 아래 경제적 차원도 중요하다. BMOT가 현대만큼 비싸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전문적인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 파괴된 차량 교체,
다른 사람을 당기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스토리지에서 표준 캐리어, 이 플랫폼이 제한된 수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좁은 역할에 맞게 조정, 이러한 전환을 위한 생산 라인, 항상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시에 다시 시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돈과 산업의 집중, 손실 마운트 지휘관이 결정해야 할 때 나머지 차량 배치의 이점 여부, 추가 감소 위험을 능가합니다. 운영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릅니다. 그 계산에서 희귀한 플랫폼이 종종 높은 가치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이 자신의 중요성을 이해하면, 우크라이나군이 전장에서 BMOT를 식별하면 포병의 우선적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대전차 팀 또는 드론, 양측이 소셜 미디어를 모니터링하는 갈등 속에서, 그리고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비정상적인 장비는 빠르게 가시성을 확보합니다. 가시성이 전장 수명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지휘관, 나머지 배포를 제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강도 구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차량, 파괴의 위험이 가장 큰 곳, 정보전쟁 요소는 그림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전쟁 중 공식 성명 때문에 종종 더 높거나 더 낮은 숫자를 표시합니다. 출처에 따라 우크라이나 당국이 보고했습니다. 러시아 장비의 심각한 파괴, 여러 범주에 걸쳐 독립적인 추적 그룹인 동안 오릭스와 같은 시각적 증거를 통해 손실을 확인했습니다. 공식 청구와 확인된 데이터 간의 격차, 전시 보고에서 드문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의 안개를 반영합니다. 사기와 메시지의 역할뿐만 아니라 BMOT의 경우 확인된 손실은 명확합니다. 여전히 작동 중인 정확한 숫자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은 함대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확인된 타격은 그 존재감을 더욱 감소시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그대로 남아있더라도 제한된 수량이 전략적 영향을 제한합니다. 그 시스템은 결코 널리 퍼지지 않았다. 그리고 전투의 압력으로 인해 설치 공간이 좁아졌습니다. 이 차량들이 일반 일선 보도에서 사라지면서 러시아는 점점 다른 것에 기대고 있습니다. 열가소성 용액, BMOT는 결코 전쟁에서 승리하는 시스템이 아니었다. 아직 사라지다.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 자세히 알려줍니다. 설계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확인된 첫 번째 파괴가 나타났을 때 2022년 4월 희귀하고 특화된 장비도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 전장에서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말까지 최소 3개가 파괴되고 1개가 포착됨, 홀로 그러한 제한된 함대가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